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연령이 낮아집니다.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초중고교생 독감 환자가 한 달 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어린이 보호구역 18곳에 설치된 옐로 카펫이 올해 100곳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평소보다 2-3시간 더 재우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낮잠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생체 리듬이 깨져 잠투정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연령이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 환자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암 검진 나이를 기존 30세에서 20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간암의 검진 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합니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는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교육청 중 어디에서 부담해야 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7곳은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경기와 광주, 전남 등 4개 시도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지원분도 시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특히 인건비 등 필수 경비만 지출할 수 있는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에선 아이 35만 명에 대한 지원이 끊길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한 달에 최대 22만 원의 학비를 떠안아야 할 학부모들은 혼란이 가중되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초중고교생 독감 환자가 한 달 새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초중고교생 독감 의심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인구 1000명당 1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기간 1000명당 7.5명인 것과 비교해 한 달 새 74.7%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부터 취약한 건물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재작년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국민안전처는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부터 노후 주택 등 폭설에 붕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담당자를 지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시설물 관리자는 많은 눈이 내리면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합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지원책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임금 피크제로 연봉이 10% 이상 감액될 경우 연소득 7,25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1개월에 최대 150만 원 지급하던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3개월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성들은 육아휴직 기간에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이 신설됩니다.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 명은 심사를 통해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선심성 복지 예산을 막기 위한 제도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의 출자 출연 규정이나 지방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면 교부세를 삭감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새롭게 시작할 때 정부와 협의하지 않아 많은 경비를 지출해도 교부세를 깎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중학교 1학년에서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토론과 직업탐색 등 교과 과정 외에 체험활동을 하게 됩니다. 작년 성북구 등 서울 어린이보호구역 18곳에 설치된 옐로 카펫이 올해 100곳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돕는 옐로 카펫 설치를 확대하고자
국제아동인권센터와 민관 상호협력 협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로카펫이란 보행자가 건널목 앞에서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는 조심해서 운전할 수 있게 건널목 대기 공간 벽과 바닥에 붙인 노란색 표시를 말합니다. 인천 아동학대 피해자 A양. 3년 전까지 경기도 부천에 거주했지만 2년 전 인천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에 감금한 데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실제 A양처럼 학교를 다니다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면서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전국적으로 10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는 장기 결석 사유가 파악되지 않아 아동학대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부모가 전화를 받지 않고 교사가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이 잠겨 있어 아이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육부가 이런 학생들의 소재를 이달 말까지 파악한 뒤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학교별로 장기 결석 현황을 파악해 소재지 주민센터에 통보하면 학교 관계자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학생 주거지 등을 직접 찾아가 점검하고 필요하면 담임교사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동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실종 수사에 준해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또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키로 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정밀 관찰과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학교 경찰관의 역할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이 부모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당했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자 장치인데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2년 넘게 딸을 감금하고 학대한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굶기고 때리고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딸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한 법원은 A양 아버지의 친권을 정지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를 일정 기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것입니다. 첫 친권 정지 사례는 지난해 10월 직접장애를 가진 딸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으로 2달간 친권 행사가 정지됐고 딸은 법원의 임시 조치에 따라 아동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았습니다. 친권 정지를 포함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청구는 보통 검사가 청구하는데 인천 학대 사건처럼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한 사건도 7건이나 됩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후견인의 기준은 뭐고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위탁가정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적절한 자 후견인을 임시로라도 지정하고 아이를 그쪽에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후견인과 관련된 그런 과정이 좀 더 이렇게 많은 규정이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동학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청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2년 넘게 감금된 채 굶주림과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인천 11세 소녀 A양. 또래는 모두 5학년이지만 2학년 2학기 이후로는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담임교사가 A양에 대한 이상 징후를 알아챘지만 최종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30% 정도로 많았고 의외로 신고 방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못했다는 대답도 23%나 됐습니다. 학대를 가하는 부모들의 위선적인 겉모습도 한 이유입니다. 8살 딸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끝내 살해한 울산 계모의 경우 이웃들 사이에서는 멋진 엄마로 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동을 사랑으로 잘 보살펴 주시고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정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동에게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꼭 아동학대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신고해야 할까?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거나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는 경우, 지각이나 결석이 잦거나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일 때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할 수 있는데 이웃과 친구, 친인척뿐 아니라 경찰과 교사, 사회복지자 종사자 등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를 한 사람의 신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겨울이면 스키장에서 보드 타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스노보드 불량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인체에 유해한 납성분이 최대 42배가 넘는 겨울 아동복도 공개됐습니다. 겨울 시즌 스키장.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이 스키를 타는 사람만큼 많을 정도로 스노보드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노보드는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지만 일부 제품은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시중에서 팔리는 인기 스노보드들을 정밀 검사해보니 조사 대상 중 25%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이었습니다. 겨울 아동복에서는 유해 물질이 대거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기준치보다 무려 42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는가 하면 간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이 180배 넘게 함유된 점퍼도 있었습니다. 니켈이나 납 같은 거는 이제 알러지성 피부 질환들, 천식이나 복통,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문제되고요. 부탈레이트는 환경 호르몬 계통이라서 주로 이제 생식기 계통이 문제가 되거든요. 유해 물질이 최대 30배 넘게 검출된 완구. 영하의 추위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자동차 유리 세정액도 있었습니다. 유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서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리콜 제품 목록은 산업통상자원부나 세이프티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던 요리를 교실에서 배우는 학생들. 지난 학기 자유학기제를 도입한 한 중학교의 교실 풍경입니다. 막 시험 봐야 된다 뭐 이런 압박이 없고 제가 원하는 거 찾아서 하는 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이런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됩니다. 학생들은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를 탐색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영 교육이 강화됩니다. 일단 시설 여건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세간을 유난히 떠들썩하게 했던 교사들의 성폭력 문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다잡기로 했습니다.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고 파면까지 가능해지고 교사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바로 직위 해제돼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도록 했습니다. 새해 건강관리 계획을 세운다면 월별로 건강수칙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질병도 계절별로 유행 패턴이 있으니 여기에 본인의 만성질환 특성을 참고하면 되는데 그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1월과 2월은 돌연사 위험이 큰 시기. 강추위에 심근경색과 협심증,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겪거나 혈관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면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3월은 신체가 큰 일교차에 적응해야 할 때,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 필요한 시기입니다. 4, 5월은 황사와 꽃가루가 날려 천식, 비염과 같은 호흡기 질환, 만성 폐질환이 있다면 일기예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개인위생이 강조됩니다. 6월 식중독은 8월의 2배가 넘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고 보관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7월과 8월, 열사병 사망자가 속출하는 만큼 심뇌혈관 질환자와 노인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9월엔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때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조심해야 하는데 스스 가무시병을 비롯한 가을철 3대 전염병이 유행하기 때문입니다. 10월은 독감 예방접종의 계절,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영유아는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11월에는 건강검진 계획을 짜고 12월에는 술자리가 많은 만큼 당뇨 환자는 혈당을 잘 확인해야 하고 만성질환자는 적어도 사흘 이상 간격을 두고 술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겨울은 위기의 계절입니다. 추위로 활동량은 줄고 음식 섭취가 늘면서 혈당은 높아지는데 약 복용이나 인슐린 주사를 통한 혈당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혈당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같은 혈관 합병증이 생기기 마련. 곧 겨울철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겨울철 당뇨 환자가 혈당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까닭입니다. 겨울철은 이 혈당, 혈압 같은 이제 만성 질환을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계절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 복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결국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식사량을 가능한 한 조절하고 활동량을 늘리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겨울철을 건강하게 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절반가량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숨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갈증, 체중 감소, 다뇨 같은 당뇨의 대표적 증상은 당뇨 초기에만 있어 합병증이 생긴 뒤에야 당뇨병임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뇨 증상은 누구는 뭐 입이 말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전문가들은 혈당 조절과 정기적 검사로 합병증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시간은 인터넷에 올라온 재밌는 영상을 알아보는 포커스 핫클립 시간입니다. 어떤 재밌는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나이답지 않은 능숙한 실력의 세계 최연소 바리스타를 소개합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사는 3살 배기 꼬마 애들러 웹인데요. 지난해 여름 아빠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어깨 너머로 커피를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이를 흉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은 힘이 부족해 몇 가지 과정은 아빠의 손을 빌려야 하지만 진지하게 커피 기계를 다루는데요. 조심스럽게 우유 거품에 끼얹어 근사한 카푸치노를 완성한 애들러 웹. 그 맛도 괜찮을지 참 궁금하네요. 미국 플로리다 한 바다의 배에서 개 한 마리가 물속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주인의 신호에 단숨에 푸른 바다로 뛰어든 견공 라일라. 멋진 다이빙 실력도 모자라 놀라운 재주를 선보입니다. 물속에서 능숙한 잠수 실력을 발휘하더니 바닷가재를 입에 물고 유유히 물 밖으로 나온 건데요. 개의 주인이 며칠간 수영장에서 잠수와 사냥법을 동시에 훈련한 끝에 이런 개인기를 갖게 됐습니다. 연습한 대로 실전에서도 제 실력을 톡톡히 발휘한 반려견. 그 영특함에 주인의 사랑을 아주 한 몸에 받겠네요. 견공들이 침대에서 순서대로 앉아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는데요. 그중 한 마리가 아주 교활합니다. 간식을 받아먹고 나서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맨 끝에 선 친구 옆에 서서 또 먹이를 날름 삼키는데요. 다른 개들이 한 번 받아먹을 때 자리를 옮겨 다니며 몇 번은 더 얻어먹는 이 견공. 영특한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으로 있는 황옥경입니다. 오늘 저는 아동도 어른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이 언제나 즐거운 것은 아니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힘들고 그리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탄생한 신생아를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 등 어른들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육아 관련 책을 사서 읽고 주위 친구와 친척의 자녀 양육을 관찰하고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 경험을 우리 기억에 떠올릴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부모가 직면하게 될 양육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다르죠. 또 사회 구조와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 등은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들은 아동 발달의 특성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직감에 의존하여 자녀를 양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감은 감정적인 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한 경우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혼내거나 때리는 것이 훈육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한 자녀 양육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모가 아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아동의 발달 특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자녀 양육이 가능해지고 아동 학대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은 아동은 무능력하고 믿을 수 없고 연약하며 의존적이라는 고정관념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한때 아동기를 경험하였지만 이 사실이 우리가 21세기의 아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함이라든가 어린애 같은 등과 같이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은 아동의 특성을 바람직하거나 본질적인 특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아동을 성인보다 부족한 다른 존재로 이해하게 만들죠. 이러한 생각이 너무 깊게 뿌리박혀 있어 아동을 미숙하거나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동기가 사회에서 참여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 아동의 참여를 억제하는 데 어른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은 어느 때고 항상 성인의 감시, 간섭,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과 같이 아동기를 문제화한 사회를 양태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부모 등 어른들이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름하에 학대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쉴드와 마음이라는 연구자는요, 아동을 자신의 신체와 처우에 대한 능력이 있는 의사결정자로 보지 않는 것을 학대의 일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동은 유능하며 가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요. 아동 자신의 능력의 관점으로 아동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유용하게 공헌하는 시민이라고 인식되어야 합니다. 부모 등 어른들은 가끔씩 자녀를 훈육하는 게 무엇이고 아동학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학대가 될 것인가의 경계를 이해하는 데 모호해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의해나 위험을 상황에 처하게 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양육행위는 학대로 간주된다는 것을 어른들께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 훈육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긍정적 훈육이라는 것은 비폭력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동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아동 발달 원리에 입각해서 일상의 갈등 상황에서 아동의 자율적 자기 통제를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양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어렵게 하거나 갈등 상황에 처하게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훈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체험과 놀이시설을 갖춘 최고의 놀이터 상상체험 키즈월드 시즌2가 열렸습니다. 기간은 2월 14일까지이며 장소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홀입니다. 자세한 체험 문의는 전화 문의로 가능합니다. 제21회 맘앤베이비 엑스포가 열립니다.
기간은 1월 28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장소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 4홀입니다. 자세한 박람회 정보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2016년 새해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늘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익 채널로서 육아방송은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육아 등 부모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